오케이, 여러분 왔어요. 아이고, 이것도 배터리 좀 보태줘야 되는데. 자, 보자. 띠리딩. 자, 요거. 요것이 이제 요 기체와 관련된 5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할 내용입니다. 좋아. 하나, 둘, 셋, 넷. 많이 울려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지금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울려? 하나, 둘, 셋, 넷. 소리 작아졌다고요? 작다고? 좀 볼륨을 줄였거든.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얘 다시 볼륨 키웠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오케이, 됐다. 자, 보자. 자, 이 5챕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5.9에 바로 그 반대를 봐서 상대방정식과 관련해서 실제 기체를 대놓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여기서 이 각 실제 기체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봐서 상수 A하고 B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아까 그 교재 237페이지에는 표 5.3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이제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때 A가 뭐예요? 바로 기체 자체 부피 보정항이었죠. 그래서 단위가 뭐였음? 이 단위가 뭐였냐면 바로 리터 퍼 몰이었죠. 그럼 여기다 적을까? 리터 퍼 몰. 그래서 모두 다 기체 1몰에 해당하는 어떤 크기를 리터로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야. A 말고 다시 요 B가 기체 자체 부피 보정항이어서 단위가 뭐였었냐면 리터 퍼 몰이었죠. 아마 참고로 A도 단위가 있겠죠. 그럼 이때 이 A의 단위는 뭐겠습니까? 자, 아까 반대를 봐서 상등 방정식에서 얘가 어떻게 수식이 표현됐었냐면 P 플러스 VM 제곱의 A VM 빼기 B RT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인력 보정항 A는 압력이랑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A하고 이 압력은 단위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A의 단위는 바로 ATM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피가 제곱으로 곱해져 있죠. 그럼 그만큼 리터 제곱 몰에 마이너스 2승 이게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단위는 요거고요. 상수 B의 단위는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다가 그 누구랑 연결 지어 봤냐면요. 바로 요거 분자량 몰 질량 이랑 데이터를 연결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슈쇼 기체는 2, 질소는 요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그 정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막 수학적으로 뭐 완벽하게 딱 들어맞고 그건 아닌데, 여기에 이 상황을 좀 보면 요런 경향성이 있어요. 특히나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 볼 거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휴쇼 기체하고 여기에 있는 이 CO2 기체,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비교가 있을 텐데, 잘 보시면은 이 수소하고 CO2 기체만 놓고 보면요, 우선 A 값이 됐건 B 값이 됐건 바로 CO2에 비해서 H2가 훨씬 작죠. 그리고 동시에 분자량도 확실히 수소 쪽이 작아요. 물론 얘네들 경향성을 보면 100% 들어맞는 건 아닌데, 대강의 경향성이 A 값이 됐건 B 값이 됐건 여기에 있는 분자량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선 첫 번째 1. 자, 저 분자량 M, 이것이 작을수록, 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분자량이 작다는 거니까 바로 어떻게 된다? 더 적은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분자의 크기가 작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저기 있는 반데르발스 상수 B 값이 동시에 작아지는 경향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우. 다른 것들을 봤을 때 뭐 100% 들어맞는 건 아닌데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고 그런 걸 묻는 연습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분자량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자량이 크다고 이제 해볼까요? 클수록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분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간 인력, 이 커져요. 그래서 인력 보정항, 바로 A가 커진다. 이때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여기 그 분산력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달책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나오지 않고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라 뭐 지금은 당장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분자 사이의 인력을 설명하는 요소 중에 분산력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분자량.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그 덕에 분자간 인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반데르발스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인력 보정학에 영향을 주고, 그만큼 큰 분자량이면 보시다시피 이 A 값도 상당히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이제 분자의 구조적 특징 때문인데,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뭐 굳이 예상을 하자면 질소는 루이스 구조로 그렸을 때 삼중결합이 있거든요. 그럼 삼중결합으로 나타나면 이게 분산력이 이 다른 분자들과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산력이 나타나려면 분자 내부 전자 구조가 좀 유동적이어야 되는데, 삼중결합력의 큰 결합력 때문에 질소 분자 주변의 전자 구름이 질소 원자에 강하게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유도 쌍극자 같은 현상이 잘 나타나질 않아서 뭐 분산력이 좀 작아질 수 있는데, 역시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징 때문에 요게 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의 경향성이 이런 식으로 분자량과 이 분자 자체의 크기, 그리고 분자량과 이 분자 간 인력 보정항에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저 55.9 챕터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 5장 기체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달책은 이 이상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체의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고급 강의를 내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뭐 한번 봐두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게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그 화학선생님이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책이 대부분 두껍기 때문에 선생님 두 분이 있어요. 네, 바로 파트를 나눠 가지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자, 그때 이 1학년 때 이제 주로 이제 반드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파트가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오비탈 파트예요. 들어는 봤나 오비탈? 바로 그 양자역학 부분이 1학년 1학기 때는 보통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는 아닌데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끝났죠? 그 다음은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7장이 끝나면 그 다음 6장으로 가서 연력학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원자 구조와 주기성. 자, 실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지워라, 지워줘. 슥슥슥슥.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배터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아유. 자, 7장 원자 구조와 주기성. 자, 308페이지 7.1. 거기에 전자기 복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쓰면 좀 거창해요. 요렇게 영어로 쓰면 Electromagnetic Wave Radiation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전자기 복사라는 게 바로 빛이 빛 이렇게 뭐 형광등 불빛 아니면 뭐 태양빛 그건 빛이 반짝반짝해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뭐냐면 한자말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챕터에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우선 첫 번째 바로 여기 그 파동 웨이브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영재고 입시 과정에서 뭐 물리 수업 같은 것들도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물리 공부를 좀 더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막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말로 표현을 한다면 파동은 바로
요겁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모습을 바꿀 수 있죠. 그 에너지가 모습을 바꾸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파동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파동 가장 어디서 많이 가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바닷가 가면 넘실넘실 파도 치는 게 그게 파동이잖아요. 그 파도 왜 치죠? 바로 바람의 에너지 때문이죠. 바람이 불다가 그 부는 바람이 이 물결하고 마찰이 일면서 거기서 물 표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파도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물 표면의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전달되는 방식 중에 바로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동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의 일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설명한다기보다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건 뭐 나름의 성격이 있겠죠. 근데 빛의 성격을 표현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성격을 표현할 때 파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과 관련된 그 논의를 할 때는 파동에 대한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 물리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화학적 논의에서 필요한 정도만 슬쩍 언급을 해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동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뭘 해볼까요? 모델링?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XY 그래프를 그리고 파도가 뭐 이런 식으로 넘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칩시다. 그때 이 X라고 하는 건 뭐 진행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Y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진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일종의 함수로 두자면 함수값이다 뭐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근데 웨이브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B축 솟은 놈 쑥 들어간 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여기 이제 마루,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애를 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파동과 관련된 이 어떤 모델링에서 몇 가지 개념들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첫 번째가 우리말로 파동, 영어 표현으로는 wavelength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표현할 때 그리스어 알파벳 램다. 자, 얘는 바로 뭐예요? 바로 마루와 그 다음 마루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파동, 파동이 뭐야? 파장. 파동은 여기 있잖아. 파장. 이 파장을 어떻게 정해? 바로 마루와 그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정하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wavelength, 그 다음에 그리스어 알파벳 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거리, 요걸 램다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즈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즈기라고 하고 대문자 T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 파동이 앞서 얘기한 한 파장 거리큼 이동한 시간, 이걸 우리가 즈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웨이브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빨딱 서 있는 게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의 웨이브는 이렇게 무빙하죠. 그래서 이 모양이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데 딱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인 요 정도까지를 딱 움직인 시간, 그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 파동을 언급할 때 또 하나 필요한 물리량,
진동수. 자, 영어 표현으로는 frequency라고 하고요. 그리스 알파벳 요런 거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냐면 new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new로 표현하는 진동수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얘는 그냥 다짜고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앞에 있는 주기 있죠? 주기를 뒤집어요. 주기를 뒤집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의 역수를 우리가 진동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주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기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위는 초가 되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sec. 좋아. 자,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 그래. 됐어, 됐어. 또 하나 알아볼 물리량이 진동수. 영어로 이제 frequenc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스 알파벳 new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어떻게 정의하냐면 주기를 역수를 취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주기의 단위가 초기 때문에 이 진동수의 단위는 초의 역수가 됩니다. 물리학에서 이 초의 역수를 Hg에서 이제 Hertz 이렇게 이제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진동수의 단위는 초의 역수 이걸로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때 요 파동의 이동 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이동 속도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어쨌거나 이건 빠르기잖아요. 그럼 빠르기는 아주 기초적인 그 무식이냐 물리학으로 뭐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 거리란 개념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게 거리고 요게 보시다시피 시간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파장을 주기로 나눠주면 그게 파동의 이동 속도 v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시간 바로 주기인데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했죠. 그래서 때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파동이 말이죠. 만약 빛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빠르기가 바로 뭐예요? 빛의 속력이 되고 이게 바로 대략 요 정도 되는 빠르기죠.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가 바로 빛의 속력인데 이게 만약 지금 언급하고 있는 파동이 빛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 빛의 속력에다가 파동의 속력에다가 빛의 속력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빛의 속력은 보시다시피 진동 여기 있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서 많이 쓰기도 하냐면 바로 빛의 진동수는 빛의 속력을 파장으로 나눈 것. 이 관계식을 우리가 화학에서 또 억수로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지금 뭐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프랑크 가설 할 때 한꺼번에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그냥 똘똘똘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칠판 지울게요.
지우자. 으쌰. 어이구. 자, 이제 한 주제 남았어요. 예, 여러분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자, 그 다음 할 것은 요거. 자, 전 우주에 존재하는 빛은 사실 그냥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에너지 영역별로 그다음 파장 영역별로 성격이 많이 달라요. 우선 첫 번째 여기 하나 우선 기억해 두시고 뒤에서 이제 그 좀 더 자세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과 그 빛이 내는 에너지는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반비례 관계여서 이제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어떤 빛의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 길다는 얘기는 빛의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약하다는 얘기고요. 어떤 빛이 파장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는 그 빛의 파장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파장은 완전 반비례 관계다. 우선 요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뎁다 강한 놈부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 바로 감마레이. 바로 그 전 우주에 존재하는 빛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감마레이입니다. 그럼 이 감마레이는 우리 어떤 자연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핵반응입니다. 그래서 핵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핵융합도 있고 뭐 핵분열도 있는데 그때 출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마레이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강한 에너지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방사선의 한 종류가 바로 또 감마레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에너지여서 일정량 이상을 사람이 쪼이게 되면 사람처럼 이렇게 체중이 큰 생물도 진짜로 막 수분 안에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에너지 어떤 그 빛입니다. 이게 우리 실용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용적인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그 브루스 배너 박사라고 알아요? 예, 그 왁 소리 지르고 그 녹색으로 생긴 그 아이씨 하나인데 그 양반이 실험하다가 감마레이를 많이 쪼여가지고 이게 헐구가 되죠. 그때 나오는 게 감마레이. 자, 그 다음 이거보다 조금 약한데 좀 센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엑스레이. 이 엑스레이 실용성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병원에서의 그 진단. 그래서 왜 뭐 뼈 부러지거나 하면 엑스레이 사진 찍잖아요. 그 엑스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화학적 관점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엑스레이는 원자 내부 전자 전이
바로 원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여러 층의 전자 중 원자 핵 가까이에 있는, 즉 핵하고 인력이 아주 강하게 묶여 있는, 그러니까 핵하고의 결합이 아주 강한 전자마저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는 말은 무슨 전자의 위치 에너지 상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 가까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어 있는 전자인데도 엑스레이를 쪼으면 이 전자를 들뜨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에너지를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엑스레이보다 조금 약한 에너지를, 이걸 이제 줄임말로다가 UV라고 합니다. 이건 줄임말인데 ultra violet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뭐라고 하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 왜 어머 햇볕을 많이 쬐었더니 내 피부가 탔어 할 때 그 자외선,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이제 원래 말로는 ultra violet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자외선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외선은 누구랑 또 강력하게 엮여 있냐면 바로 visible, 우리말 번역 선이라고 하는 녀석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은 연결돼 있어요.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바로 UV하고 비저블은 거의 비슷한 영역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요 두 개가 엮여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 원자나 분자의 최외곽 전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라 핵하고의 인력이 아주 심하진 않거든요. 내부 전자에 비해서는. 그래서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최외곽 전자들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바로 UV 비저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인 이름으로는 자외선이다, 가시광선이다 구분하지만 물질하고의 상호작용에서는 그냥 거의 같은 영역대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실용적인 어떤 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건 뭐 학교 시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내신, 뭐 그 학교 시험이구나 그게. 그다음에 뭐 입시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등장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바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는 요 숫자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실용적으로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파장 영역대인데요. 4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면 그게 사람 눈에 푸르딩딩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르딩딩, 정확하게 블루보다는 푸르딩딩의 모든 영역이니까 블루이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700 나노미터면 사람 눈에 뿔구죽죽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reddish.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뭐 뭐냐 그거 무지개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빨주, 노초, 파남보 하잖아. 그게 요 700에서 400 나노미터 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시광이 요 정도 영역에 든다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이 비저블보다 조금 야간 빛, 그걸 뭐라고 한다? 줄여서 IR이라고 합니다. 뭐 줄임말이냐면요, 바로 인프라레드, 이걸 줄임말인데, 이게 우리 실용적 상황에서는 다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불 모닥불 쬐 놓고 불이 활활 할 때 그 옆에 있으면 뜨근뜨근 하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집에 난방해 놓고 이불 덮고 누워 있으면 이게 등에 온기가 뜨근뜨근 하잖아요. 그 모든 그게 I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때 뜨근뜨근하게, 그게 전부 다 IR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분자 결합, 분자를 구성하는 어떤 결합이 있을 건데, 그것의 진동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R이라고 하는 녀석이
방출되거나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 그 분자 내부의 화학 결합이 부르르 떠는 진동 운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영역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얘보다 조금 야간 빛,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자, 얘는 우리말 번역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쓰냐면요, 마이크로파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 실용적으로 언제 사용하냐면요, 바로 통신에 사용합니다. 에? 통신이라고? 여러분 그 휴대전화 가지고 있죠? 그 휴대전화로 전화도 걸고 전화도 받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그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빛 에너지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인데, 이게 물질하고의 그 상호작용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얘는 분자의 회전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전자레인지. 사실 전자레인지 있잖아, 이거 콩글리시인데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빛의 어떤 그 파장 영역별을 뜻하는 말도 있고요. 가정용 그 전기기구 중 우리말로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녀석의 이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콩글리시고요. 이제 실제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라는 얘기죠. 자, 전자레인지 속에 음식을 넣어두고 구동을 시키면 막 음식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음식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 왜 또 물 분자냐면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회전시키는 거예요. 왱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하는 물 분자들끼리 뭐가 생기겠어요? 마찰열이 생기겠죠. 그 덕에 음식이 데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빛의 파장과 에너지 영역별에 따라 요렇게 이름과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물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양자역학적인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으아!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수업 들어서 감사합니다. 퀴즈 저때 들었던 그 테스트 마무리 하시고요. 두 번째 테스트 마무리 하시고 숙제도 호닥호닥 했고 그래서 유아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